안녕하십니까. 98회 조선중앙과 뉴라이트는 왜 내각제를 주장하는가? 정치 귀족 독재와 이 국가 정체성 약화, 그리고 자본의 초국적 지배의 강화, 이 세 가지를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을 숭상하는 이제 각국의 서방 선진국의 자본가들 혹은 이제 상부 엘리트 계층들, 그리고 이 거대한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거듭난 중국, 그리고 기존 서방 국가를 뒤흔들어서 이 혁명을 꿈꾸는 일종의 이제 서방 국가 안에 있는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 이들이 절묘하게 모여서 이루어진 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리즘입니다. 서로 다른 목표를 위해서 이 공통분모에 이제 얘네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굴기를 하기 위해서 서방의 자유진영 세계를 약화시키고 흔들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리즘을 도입을 했고, 또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역시 이제 서방 자유진영을 흔들고 이 유러피안 인종들, 커케이션들, 백인이라 칩시다. 이 유러피안 인종들과 이제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곧 또 국가적 정체성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이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어떤 자본가 계급들, 초국적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이 중국의 노예 노동력을 미래에도 여전히 향유하고 또 다른 국가들 인도라든가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서도 이제 계속 노예 노동력을 즐기고, 이 중국식 천문학적 양극화와 또 이제 강력한 인민 통제를 이식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기묘한 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방의 자본가들, 엘리트 계층들, 그리고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서방 국가들이나 한국에 있는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들,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모여서 글로벌리즘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글로벌리스트 논쟁은 이 각자의 이해가 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상이몽 같지만은 이 동시에 이제 공통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국가적 가치와 신념,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하진 않더라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각제는 국가 정체성을 이제 파괴하고 혹은 약화시키고, 강압보다는 포퓰리즘을 동원하여서 대중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U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EU 간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내각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어떤 국가적 정체성을 이제 점점 더 약화시키고 이제 전체로서 EU의 통합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내각제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리즘은 사실 본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리카르도 자유무역주의 이런 데서 나온 자유 글로벌리즘이 아닙니다. 각 이해 주체들이 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일부를 차용하고 또는 대중을 기만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핵심 이슈는 이 자본의 효율적인 이제 대중 통제, 그리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AI, 인공지능과 5G의 이제 통신을 통해서 대중의 어떤 정보와 대중의 행동, 행동 패턴,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겠죠.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의 약화를 통한 세계화의 촉진이 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부로 돌아왔을 때 이제 한국 정치 내부에서 왜 내각제가 이슈로 떠오르는가? 선출된 국회의원과 이제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그 밑에 당원들이나 이제 희하의 당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입법부, 얘네들이 이제 총칭해서 이제 입법부라고 치면은 얘네들이 행정부를 장악하여서 일종의 이제 입법 독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법부도 장악하고 또 이제 다수당은 행정부도 장악하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도 장관이 될 수 있고 하지만은 국회의원 밑에 있는 이 당뇨들이나 이제 행정부 가서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밥그릇 싸움이 사실은 이제 초기에 얘네들을 유혹하는 단계였는데, 근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같은 현실에서 이제 내각제가 적용이 되면은 거의 일본처럼 파벌로 가면서 이제 권력이 계속 세습된다고 보면 됩니다. 입법 권력의 연속성을 이제 얘네들은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 엘리트들의 독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군에 누구 독재자 한 명이 이제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파벌 혹은 무슨 당 아니면 통덩거려서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걔네들이 어떤 일군의 이제 정치 엘리트를 이루어서 걔네들이 이제 한국을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국회의원과 정당이나 정당이 안에 있는 당원들, 당뇨들은 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직업 관료를 중심으로 이제 국정을 이끌었던 박 대통령. 자,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관료 계급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같이 정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등용을 많이 안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이 박 대통령이 눈에 가시였으면 명백합니다. 또 이 역시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내각제를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정체성은 약화되고 또 이제 정치 권력들은 이제 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자본의 힘이 효율적으로 대중을 통제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있어서 뭐 자본이라든가 이런 걸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본가 계급들이 사실은 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본가 계급들은 뭐 제례로 내각제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파 주도의 내각제가 한국에 도입이 되게 된다면 권위주의적인 방법보다는 일종의 이제 포퓰리즘적인 방법이 대중 통제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중도나 좌로 이념이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내각제 세력들이 뭐 중도나 좌 스펙트럼을 넓히자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각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2018년도 1월 같은 경우는 홍준표 내각제 염두에 두고 협상하라. 뭐 본인은 부인했다지만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익명을 원한 이제 한국당 소속 개헌정계 특위위원은 홍 대표가 특위 일부 위원들에게 이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의원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느닷없이 이제 황교안이 개헌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이 뉴델리 기사인데요. 뭐 언론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차기 대권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혹은 내각제를 원하는 뭐 거물급을 향한 손짓이다. 뭐 단순 해프닝이다. 뭐 해석은 분분합니다. 저는 뭐 황교안 대표가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 정확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단순 실수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내각제를 원하는 이제 거물급들은 뭐 우리가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뉴라이트, 친이계, 김무성계, 뭐 유승민계, 조선이나 중앙 홍회장도 뭐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제를 도입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 정체성을 바꾸려는 이유인데요. 뭐 바로 친중입니다. 친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컬럼은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십사 하고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2019년도 6월자에 나온 컬럼인데요. 장세정의 시선.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패배한다면 뭐 이런 기사입니다. 세력이 기울던 이제 기존 강대국이 부상하던 신흥 강대국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다. 저기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시진핑이 중국 뭔가 트럼프의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두 강대국의 무책임한 처신은 지구촌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참다 못한 국제사회 양심들이 입을 열었다. 뭐 크리스틴 라갈도 이제 뭐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자회 행위이고 모두가 이제 실패자 루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투키디테스 함정을 처음 제기한 이제 그레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죠. 한국에도 왔었는데 대만 남중국해 한반도에서 미중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내용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길하고 불쾌한 대목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은 안보든 경제든 어느 한쪽도 포기하기가 힘들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바로 보수 우파 세력들이 늘상 하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 편도 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여기서는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얘네들 보수 세력에게는 한미동맹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한 이제 서방 세계 해양 세력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체성을 얘네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자, 밑에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 무역 및 외환 보유국으로 성장했다. 말 자체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실상은 종이 호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국은 어떤 위험과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건과 능력,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 말을 이제 딱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게 이제 독자들에게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이제 중앙일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현듯 트럼프가 이제 중국 길들이기에 올인하다가
단기전에서 실패하는 불편한 시나리오가 떠오른다. 야, 이제 트럼프가 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결국 이겼죠. 미중 무역 전쟁에서요. 시진핑은 개헌으로 종신 집권의 길을 열어두었지만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해도 5년 뒤면 물러난다. 미중 패권 전쟁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심경은 복잡다단하다. 미국에는 자유무역을, 중국에는 민주주의를 촉구하고 싶다. 그래도 당분간 두뇌는 기민하게 목소리는 낮추고 행동은 작게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눈치 보자는 이야기죠. 다른 뜻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국가적 정체성은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 뭐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얘네들은 그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미국과 중국을 다 이용해 먹겠다. 이런 얄팍한 깨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망상입니다. 그리고 그 망상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국제 3극 위원회에 이제 반트럼프 성향이죠.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일루미나티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음모론 예전에 쭉 말씀드렸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든 프리메이슨이든 뭐 빌더버그 뱅크든 다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걔네들은 뭐 그게 좌익이든 우익이든 어떤 엘리트 집단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고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사를 결정하는 어떤 결정적인 힘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알면 됩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2018년도 3월에 임성남 외교부 차관이 이제 반 트럼프 성향 국제 3극 위원회에 이제 참석했다. 뭐 이거는 또 다른 일이지만 2015년도 4월에 3극 위원회가 이제 서울대회가 개막이 됐습니다. 2003년도 이제 13년 전에 12년 전이군요. 3극 위원회가 이제 서울에서도 개최되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 여기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컬린 파월 뭐 이런 사람들 다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이 회의에는 정의아 국회의장이 이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2003년도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을 했고, 이제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중요한 인물은 3명입니다. 한승주, 이제 집행위원이고, 그리고 홍석현입니다. 아시안 지부 부회장이고, 집행위원이고, 뭐, 아태 지역에서 이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 풍산그룹 회장, 뭐, 유진 회장이 뭐, 어떻게 삼극위원회에 가입하게 되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코인 만들 때, 그 원재료를 이제 풍산에서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연관이 되지 않았나. 뭐 저는 그런 루머는 이제 많이 돕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물들은 그냥 참석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가져온 컬럼입니다. 이 2016년도 11월입니다. 바로 탄핵 때입니다. 탄핵이 막상 최순실 스캔들이 벌어지고 그때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사입니다. 2016년도 11월 16일자인데요. 애나 피필드는 이제 북경에 있는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인데 한국까지 커버한다고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스캔들은 부패라는 이 한국적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미국에서 뭐 가장 권위 있는 CNN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 CNN은 그거는 그 쓰레기 언론이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약간 중도 좌정도에 하면서 권위 있는 언론임은 맞습니다. 이 최순실 스캔들로 이제 뭐 이게 크게 터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거의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수십만 명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유라시아 그룹이라는 컨설팅 컴퍼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날 확률을 70%로 단정했습니다. 이때가 11월 16일입니다. 사실은 이때는 그 최순실 스캔들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미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단정을 짓고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앙일보와 36년 동안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석현 회장의 이제 선대 부친 때부터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와 중앙일보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약간 좌파적인 속성을 띈 이유는 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뭐 이런 연대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혹은 이제 중앙일보가 조선 동아를 누르기 위해서 외연을 스펙트럼을 좀 좌쪽으로 확장했다. 뭐 경영상의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설은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워싱턴 포스트와 중앙일보는 대단히 친하고 또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한국 뉴스를 중앙일보에 의존을 하고 중앙일보도 역시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기사를 받아서 이제 미주 뉴스를 또 받게 됩니다. 대단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 체제화하려는 좌익 세력, 즉 문재인입니다. 문재인하고 다르게 이 보수 기득권 세력, 오늘의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 중앙과 그리고 이제 친이계 뉴라이트들, 이 보수 기득권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수 기득권 세력의 꿈은 경제 부문에서 예전으로 돌아가자, 즉 친중으로 돌아가자는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나오기 전 이전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친중 정치 세력의 공통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종의 국가주의적 우파 파퓰리스트 트럼프와는 달리 대부분의 엘리트 계층은 중국 공산당과 이제 군벌에게 이 중국 내 특권을 이제 받고 또 공산당이 비호 아래서 이제 노예노동의 과실을 누리고 중국 지배계층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일종의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상호 반역적인 야합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지배 엘리트는 국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치면 이제 글로벌리스트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도 국가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작업은 좌익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도 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우파 쪽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규모 이민을 통해서 인종들, 남미에서 난민을 받아가지고 백인들의 인구 비중을 낮추는 겁니다. 인종적으로 이제 물을 타버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야말로 이 미국의 신보수주의 정신의 정수에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그 보수주의의 핵심인 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이제 위축시키는 것이 이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의회, 이제 입법부와 딥스테이트, 약간 리버럴화된 미국의 관료 테크노크라트들입니다. 미국의 관료 계급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되더라 하더라도 의회와 관료 계급에게 이제 굴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의 이제 그 방향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것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경우는 내각제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 강국 중에 하나인 이제 한국이 현재 이제 강력한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인민들에게 묘한 그 자유에 대한 동경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이전 이야기지만요. 근데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은 상당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 인민들의 어떤 자유와 이 권리에 대한 동경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체계가 이제 중국 공산당에게는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중국 역시 친구가 필요한데 그 친구가 바로 옆에 있고 강한 나라, 이 아시아에서 일본 말고 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면 바로 이제 중국이 동해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견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정치 체계가 일종의 이제 중국에게 이 페이버러블하게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한국의 정치 체계가 중국 공산당과 유사한 엘리트 집단 지배 체제로 이제 변경되는 것이 이 CCP,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해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각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결국은 중국의 이해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 내각제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총선도 나오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내각제 사전 포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중을 포퓰리즘으로 관리하는 게 내각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중도로 가야 된다. 좌측으로 털어야 된다. 이게 내각제주의자들이 이제 계속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각제 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이 국가적 정체성의 파괴를 저지하고 이 집적 민주주의를 통한 인권과 우리가 이제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각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과거 방송에서 여러 차례 비판을 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재정 부문에 대한 문제, 뭐 경제에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뭐 국가 이념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유승민을 비판하면서 제가 이제 내각제를 비판을 했었는데요. 뭐 그때 이제 존 스튜어트 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도 내각제에 대한 비판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제가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지배 엘리트 계급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제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또 그거 이꼬로 이제 친중화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